안녕하세요. 저는 30대에 회사를 다니고 있는 남자입니다. 여기 사연을 보내시는 다른 분들과 달리 저는 좀 못된 마음을 가지고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오늘 이야기할 사연에 관련된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또다시 후회를 하거나 상처를 한 번 더 느끼길 바라는 마음에 보내는 거죠. 요즘 세상에 유튜브 안 보는 사람 없고 이곳은 젊은 분들이나 나이 든 분들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많이들 시청을 하시는 것 같아 그 사람들 중 한 명 정도는 보고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디 있는지 알면 찾아가서 이 사람들이 사연의 주인공인 걸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는 게 아쉽기만 합니다. 제 사연이 재미있어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듣고 그 사람들 귀까지 들렸으면 하네요.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의 주인공이기도 한 제 아내는 저와 대학 시절 선후배 사이로 먼저 알게 되었습니다. 전 군 전역 후 복학을 하게 되었고 아내는 신입생이었죠. 처음 봤을 때부터 귀여운 외모로 아내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하지만 나중에는 제 마음에 드는 아내의 외모보다 행동과 마음가짐에 더 빠지게 되었죠. 아내는 평소 학과 활동도 앞장서서 열심히 했고 즐기기만 해도 바쁜 대학생활 틈틈이 여러 알바를 동시에 하는 등 정말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집안 형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알바로 힘들 법도 한데 항상 밝은 표정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런 밝은 모습에 반했던 저는 아내에게 고백을 하고 연인이 될 수 있었죠. 당시 여자친구와 달리 저희 집 형편은 잘 사는 편이었어요. 비록 아버지께서는 일찍이 세상을 떠나셔서 계시지 않았지만 저희 엄마께서도 본래 하시던 사업으로 부를 많이 축적하셨거든요. 부동산을 여러 채 가지고 계셔서 아무런 사업 활동 없이도 부동산 수익만으로도 여유로운 생활을 하실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엄마에게 용돈을 받아 탔었던 대학생 시절의 저는 제가 마음이 가는 일에는 또래들보다 여유로운 씀씀이를 지출할 수 있었죠. 특히 여자친구처럼 더 잘 보이고 싶고 저의 잘난 면을 부각하고 싶은 상황에서는 금액과 상관없이 쉽게 지갑이 열렸어요. 그때는 너무 어리고 당장 이 세상에 보이는 것과 남의 시선을 더 중요시하던 때라 지금 생각하면 정말 돈 아까운 줄 모르고 행동할 때였습니다. 그렇게 철이 없던 시기,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할 때면 가격보다는 우리가 느낄 기분과 분위기, 그리고 맛에 중점을 더 두며 데이트를 즐겼죠. 여자친구도 별말을 하지 않고 즐기는 것 같아 당연히 저와 같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자친구가 어두운 표정을 짓고 진지하게 대화를 하자고 했어요. 누가 보더라도 여자친구에게 이별 통보를 받는 상황이 그려지니 저 역시도 무척이나 긴장을 하고 있었죠. 무슨 일이길래 그렇게 진지한 표정이야? 오빠, 나한테 잘해주려고 그런 것도 알고 오빠 집 형편이 좋은 것도 알고 있는데요. 솔직히 보통 대학생들 치고는 너무 과소비하는 거 아니에요? 평범한 회사원도 부담스러울 수 있는 가격인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특별한 날이면 오빠 기분 내고 싶은 마음이라고 생각해서 이해하겠는데 평소에도 오빠 혼자 돈 많이 쓰는 건 저한테도 부담이 돼요. 결국 저도 오빠에게 받은 만큼 잘해주고 싶은데 전 그만큼의 능력이 없잖아요. 그리고 오빠가 데려가는 곳 좋긴 한데 맞지 않는 옷이라고 생각되어서 그런지 항상 긴장해요. 앞으로 우리 데이트 코스 짜는 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오빠도 괜히 카드나 큰돈 쓸 생각하지 말아요. 내가 그런 곳 안 가도 충분히 더 재미있고 행복한 데이트 코스 짤 테니. 다른 말보다 이별 통보가 아니라는 것에 한숨을 쉬었던 저는 여자친구의 말을 고분고분 따랐습니다. 사실 별 생각이 없기도 했죠. 그렇게 처음으로 여자친구가 계획한 데이트를 하게 되었는데 평소 근검절약하는 여자친구 덕분에 돈이 하나도 들지 않은 데이트를 즐기게 되었어요. 평소 가지고 있던 쿠폰과 상품권으로 하루 종일 행복한 시간을 보낸 거죠. 그 이유도 계속되었던 것 같아요. 돈을 아예 안 쓴 건 아니었지만
보통의 연인들의 데이트 비용보다 훨씬 더 금액을 아끼면서 행복의 크기와 만족도는 높은 데이트를 즐겼죠. 처음에는 그런 데이트들을 그러려니 했는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저에게는 놀라움으로 다가왔습니다. 행복의 척도가 돈과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걸 몸소 체험하게 된 거죠. 거기다 조금씩 모여가는 돈으로 더 의미 있는 행동에 사용을 할 수 있으니 이것도 너무 좋았습니다. 그저 여자친구를 따라 데이트를 즐겼던 것뿐인데 어느새 저도 여자친구와 비슷하게 근검절약하는 경제 습관으로 변해가고 있었죠. 그러면서 바쁜 여자친구 때문에 자연스럽게 취업 준비에 도움이 되는 자격증 준비에도 집중할 수 있었어요. 학기 중에는 학교에서라도 얼굴 보고 잠깐이라도 데이트를 즐길 수 있었지만 방학에는 하루 종일 알바를 하고 있는 여자친구 때문에 자연스럽게 집과 도서관을 다니며 공부를 하게 된 거죠. 오히려 잠깐 있는 여자친구와의 데이트 시간이 소중해졌고 우리는 서로의 내실을 단단히 준비하며 사랑도 이어갔습니다. 또래 친구들과 다르게 경제관념에 있어서 확실한 기준이 있는 여자친구가 점점 더 좋아졌어요. 그때부터 결혼에 대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서로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취업을 한 후에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결혼을 목표로 각자 돈을 모아갔고 경제적인 상황과 나이 모두 결혼하기에 적절하다고 생각이 되었을 때 우리는 상의 끝에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죠. 결혼 약속을 하고 양가 인사를 드리러 가기 전부터 우리는 어느 정도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집안 형편이 좋지 못한 걸 알고 있으니 도움을 받지 않고 우리 스스로 결혼에 필요한 모든 걸 준비하겠다고 말이죠. 장인어른과 장모님께서도 제게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결혼식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별로 없다고 하셨습니다. 전 정말 괜찮았는데 미안한 표정을 지으시는 두 분의 모습을 보니 제가 더 힘들었어요. 비록 제 자식을 낳아본 적 없지만 자식이 결혼하는 데 있어 도움을 주지 못하는 부모의 마음이 10분 이해가 되었거든요. 그 모습에 오히려 더 오버를 하며 괜찮다는 말을 전했고 결혼식을 올리기 전부터 제가 도와드릴 게 없는지 챙겨드리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엄마께서도 다행히 아내와 제 뜻을 이해해 주시고 아주 약간의 도움을 제외하곤 저희 스스로 결혼식을 올리게 해주셨죠. 그 작은 도움은 장인 장모님께 대한 선물이었어요. 일종의 예물이죠. 정신 못 차렸던 저에게 이렇게 잘 키운 여식을 보내주셨다며 그 감사에 대한 표시라고 하셨어요. 그것을 제외하면 오롯이 저희들의 발품과 능력으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또 한 번 아내의 경제관념을 알 수 있는 일이 있었는데 집을 구할 때 대기업을 다니는 저보다 중소기업을 다니던 아내가 모은 돈이 많아서 제 소비에 반성을 하게 되었죠. 그만큼 경제관념에 있어서 똑부러지던 아내를 저희 엄마가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항상 칭찬을 입에 달고 살았는데 그럴 것이 큰돈 들이지 않고 자기 노력과 시간으로 저희 엄마에게 항상 정성 어린 선물을 해주었거든요. 그렇다고 비싼 기성품과 차이가 별로 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며느리가 예뻤던 저희 엄마는 아내를 데리고 다니며 선물을 사주곤 했어요. 별 취미도 없고 좋아하는 것도 없으니 사람들 보기에 괜찮은 선물들을 사주시곤 했죠. 보통 명품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아내에게는 그 명품백들이 로고 하나 달아놓은 별다를 것 없는 가죽 가방이었죠. 그러니 그 비싼 가방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며 아무 곳에나 사용했고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스크래치나 자국들이 많이 남았어요.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웃음이 나왔고 참 아내답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알뜰살뜰한 아내 덕분에 집을 구매하고 나서 잔고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던 우리 통장은 금방 다시 돈이 쌓여가고 있었죠. 물론 무조건 돈을 아껴만 왔던 것은 아니에요. 큰 돈이 나가는 적도 꽤나 있었죠. 처가댁의 어려운 형편 때문에 저희 쪽에서 도움을 주는 일이 많았거든요. 생활비가 부족하시거나 병원 갈 일이 생겨 큰 돈이 나갈 때면 제가 도움을 드리곤 했습니다.
거기다 처형과 처남에게 매제와 매형으로서 잘 보이고 싶었기에 자주 선물을 주곤 했죠. 딱히 보답이나 보상을 바란 것은 아니었지만 진실한 마음으로 고맙다, 감사하다라는 말을 들을 때면 값비싼 어떤 것보다 더 값지고 많은 위안과 감동을 느꼈기에 전혀 아깝지가 않았어요. 그렇게 양가 온 가족들과 어울리며 행복하고 순조로운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건강하시던 엄마가 쓰러지시며 우리 가정에도 근심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밖에서 활동을 하던 도중 쓰러지셔서 빨리 병원에 도착할 수 있었지만 빠른 조치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의식을 잃고 마셨죠. 그리고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시는 날들이 점점 더 길어져만 갔습니다. 의식이 없이 길어지는 엄마의 병상 생활에 엄마를 돌봐줄 누군가가 필요했고 그 일을 아내가 먼저 하겠다며 나섰죠. 하지만 회사도 다니고 있는 아내가 간병을 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문제가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전문적으로 병자를 관리해주시는 간병인보다 서툰 아내 걱정도 되었죠. 돈을 좀 더 쓰더라도 정말 괜찮고 좋은 간병인분을 구해보기로 했어요. 엄마 지인분들에게 도움을 받게 된 저는 알아본 지 얼마 되지 않아 엄마를 돌봐줄 간병인을 고용하게 되었죠. 확실히 주변 분들에게 도움을 구하고 고용하게 된 전문가라 그런지 확실히 엄마를 잘 보살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와 별개로 좀처럼 자리를 털고 일어나시지 못하시는 엄마를 보며 자식으로서 애가 타고 있었죠. 제가 일어나지 못하는 엄마 걱정으로 온 신경을 쓰고 있을 때 아내는 점점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극단적으로 말이죠. 회사 일과 의식이 없는 엄마 일까지 신경이 쓸 곳이 많았던 저는 아내만은 제자리를 지키고 별다른 문제 없이 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어떤 의심을 하지도 않고 있었죠. 그런데 우연히 계속 울리고 있는 아내의 휴대폰을 본 순간 아내가 달라졌다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친구들과 나누고 있는 메시지의 내용이 좀 이상했어요. 평소 아내가 친구들과 메시지로 대화하는 걸 훔쳐보진 않았지만 아내와 친구들이 나누는 전화통화 내용으로 짐작해보아 TV 프로나 주변 친구들 이야기가 대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만한 명품 브랜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내를 제외한 친구들끼리 나누는 대화라고 생각했는데 아내의 의사를 묻는 대화도 있었습니다. 호기심이 생겼던 저는 아내가 친구와 나누는 메시지 내용들을 훔쳐보게 되었죠. 처음 메시지를 보자마자 놀랐습니다. 이미 지인들 사이에서 아내는 사모님과 간물주로 불리고 있더라고요. 한 대화방에서만 그렇게 불리면 모르겠는데 다른 대화방들에서도 지인들이 똑같이 아내를 부르고 있었으니 좀 수상하게 느껴졌죠. 겨우 회사원인 아내가 무슨 사모님이고 건물주로 불리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한 대화방에서 그 내용을 알게 되었죠. 그 대화방은 아내 회사 직원들과 대화를 하는 방이었어요. 대화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니 저희 엄마가 쓰러진 걸 걱정해주던 직원들과 대화 중에 한 사람이 그 재산을 받으면 단숨에 건물주 되는 거 아니냐고 말하는 내용을 확인하게 되었죠. 그날 이후로부터 조금씩 주변 사람들이 아내를 부르는 호칭이 사모님과 간물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런 주변 사람들 헛바람 때문인지 아내 또한 자신을 그 호칭들로 부른다는 거였죠. 그거야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대학생 시절 건물주 자식이니 앞으로 돈 걱정은 없겠다는 말을 제 의지와 상관없이 자주 들어왔으니까요. 문제는 그 말에 도취되어 있는 듯한 아내의 행동들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불려주는 호칭 때문에 그 호칭에 맞게 행동하려 무력이 생긴 건지 친구들과 하는 대화방이 온통 명품 이야기로 도배가 되어 있었죠. 말하는 뉘앙스를 보니 이미 사놓은 명품들이 꽤나 많아 보였습니다. 휴대폰 문자함에는 큰돈이 결제된 카드 내역과 해외 구매 내역이 겹겹이 쌓여 있었죠. 부랴부랴 아내가 눈치채지 못하게 집안을 뒤져보았는데 언제 사놓은 건지 명품백과 액세서리들이 잔뜩 쌓여 있었죠. 옷장도 마찬가지였어요.
여자 옷이고 브랜드 로고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제가 몰랐던 거지. 옷장 안에 전부 다 명품 옷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좀 더 확인을 해보고 싶었던 저는 아내가 사용하던 통장을 다음날 출근할 때 챙기고 가서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통장 내역들을 확인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 많던 통장의 잔고가 0원으로 찍혀 있었어요. 최근에는 월급이 들어오면 바로 카드값으로 빠져나가기까지 했죠. 그냥 단순한 아내의 일탈로 넘어가서는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에게 말 돌리지 않고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돈을 흥청망청 쓰냐며 물어보게 되었죠. 당신 이거 다 뭐야? 통장에는 잔고가 0원이고 옷장에 가득 있는 명품은 뭔데? 당신 명품백과 액세서리가 쌓여서 더는 자리가 없던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오늘만 산 것처럼 돈을 써? 왜 갑자기 예전에는 관심도 없던 것들에 신경을 쓰는 건데? 말 못해서 미안해. 당연히 당신이 이런 반응 보일 것 같아서 말을 못했던 거야. 처음에는 무리해서 하나만 사봤는데 주변에서 어울리고 예쁘다고 하고 이제 좀 사모님 티가 난다고 해서. 말 잘했네. 당신이 왜 간몰주의고 사모님이야? 우리 엄마가 돌아가시기라도 했어? 아니면 그러길 바래? 주변 사람들이 띄워주더라도 거기에 휩쓸리면 어떡해? 설령 건물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게 알려지면 좋을 것 같아? 나도 비슷한 일 대학교 때 겪어봤어. 근데 나중엔 그게 내 족쇄가 되어서 모든 건물주 자식이라는 프레임에 갇혀서 살게 된다니까? 건물주 아들이니까 돈 많잖아. 이거 좀 사. 건물주 아들이 왜 쪼잔하게 그래? 이런 걸 얼마나 시달리는데. 당신 봐. 벌써 그 건물주라는 주변 사람들 말 때문에 능력에 맞지 않게 과소비하고 있는 거잖아. 나중에는 코딱지만한 원룸에서 살면서 명품만 모을 거야? 제발 부모님 능력은 우리와 별개로 생각해서 우리 현실에 맞게 생활하자. 나도 아는데 처음으로 그런 주변 사람들의 시선 대접 받으니까 중간 조절이 잘 안 되잖아. 그리고 솔직히 나중에 되더라도 당신이랑 내가 건물주 되는 건 맞잖아. 어머님께서 언젠가 돌아가실 텐데 그때 그 재산 다 우리 거 아니야? 그러면 지금 내가 버는 코딱지만한 돈 좀 쓰고 싶을 때 쓰면 안 돼? 내가 명품 산다고 공과금을 밀려 세금을 못 내 밥을 못 먹어. 사는데 지장 없이 쓰고 나머지 돈을 나를 위해 쓰는 거잖아. 나 지금까지 너무 힘들게 살아왔어. 이제는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사고 싶은 거 사면서 나를 위해 사고 싶다고. 지금까지 돈 아껴가며 악착같이 살아온 내가 너무 바보 같고 한심해서 내 과거의 삶 전부가 억울하다고. 왜 엄마 재산을 받는 먼날 이야기를 당장 코앞에 닥친 것처럼 말을 해? 그것만 믿고 있다 중간에 몸 어디 아프기라도 하고 회사 잘리고 하면 어떻게 할 건데? 그건 우리 엄마도 마찬가지야. 엄마가 저렇게 누워서 의식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셨을까? 그러면 재산은 그것도 어떻게 될지 몰라. 우리 이제 세상 물정 모르던 대학생이 아니잖아. 우리 능력에 맞게 살아야지. 엄마 재산 우리 게 아니고 설령 받게 된다고 해도 아껴서 살아야 해. 하물며 지금은 그 재산 받은 것도 없잖아. 그럼 우리가 살 길 알아서 준비를 해야지. 그리고 다른 걸 다 떠나서 나 지금 당신 같은 사람과 남은 평생을 같이 살 자신이 없어. 그러니 이제 제발 정신 차려. 이게 내가 마지막으로 좋게 말하는 경고야. 아내는 제가 하는 말을 다른 대답 없이 듣고만 있더니 제 말을 알아듣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더는 지금처럼 과소비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죠. 혹시나 싶었던 저는 이건 왜 제가 더 알아야 하는 일이나 저에게 숨기는 게 없냐고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더 이상은 없다는 아내의 대답에 좀 전 약속을 끝으로 이 일은 그만 문제 삼기로 했죠. 아내가 알아듣게 충분히 대화를 나눴고 그에 대한 대답도 받았지만 처음 본 아내의 모습으로 놀란 제 마음은 한 번에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아내의 손에 종이 가방이 있을 때마다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놀라곤 했죠. 간간히 아내 몰래 집을 뒤져 혹시 그날 이후로 늘어난 물건은 없는지 확인도 했고요. 다행히 아내는 그날 이후
우리 능력 이상의 과소비를 하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물론 제가 기억하고 있던 아내에 비하면 그때도 큰 과소비를 한다고 비교할 수 있었지만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과 같은 소비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아내에게 소비로 인한 잔소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특별한 날 때마다 명품까지는 아니지만 괜찮은 브랜드의 선물을 해주고는 했죠. 마음에 드는 명품이라면 무조건적으로 소비하던 아내에게 혹시 금단 증상이 생기지는 않을까 싶어서 제 나름대로 아내를 배려해주는 행동이었어요. 그렇게 우리 부부에게 생겼던 작은 소란이 진정이 되나 싶었고 이후 평범한 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맞춰 돌아오고 있었지만 딱 하나 저희 엄마만 아직 의식을 회복하시지 못한 채 병원 침대에 누워 계셨죠. 그래도 의지가 강하신 분이니 언젠간 꼭 깨어나실 거라는 걸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역시나 제 생각처럼 엄마께서 의식을 회복하셨죠. 그날도 평범하게 회사 일을 하고 있는데 간병인 분께서 병원보다 먼저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의식이 회복되신 것 같아 의사와 간호사를 불렀다며 저에게 병원으로 오라고 하셨죠. 전화를 받자마자 급히 반차를 쓰고 회사를 나와 병원으로 달려갔고 의식을 회복한 채 병원 침대에 일어나 계신 엄마를 만날 수 있었어요. 마음으로는 몸이 부서져라 꽉 안고 싶었지만 이제 의식을 막 회복한 엄마에게 안 좋은 행동은 아닐까 싶어서 손도 조심스럽게 잡고 재회의 기쁨을 나눴죠. 침대에 누워 계시는 동안 시간이 많이 흘러갔다는 것과 쓰러지시기 앞뒤 기억이 없으신 엄마는 많이 혼란스러워하셨지만 제가 곁에 있으니 점점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얼마 뒤 엄마는 몸에 다른 이상이 없는지 검사를 받으러 가셨고 혼자가 되어서야 아내 생각이 나서 전화를 하게 되었죠. 전화를 했는데 받지를 않더라고요. 뭐 당연히 회사에 있으니까 연락받기 힘든 상황인가 보다 했죠. 문자를 남길 수도 있었지만 그러면 업무를 하는 데 있어 괜한 신경을 쓰게 할까 싶어 나중에 직접 알려주기로 했죠. 어차피 오랫동안 병원에 누워만 계셨던 엄마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안정과 휴식이 필요했으니 내일이나 그 다음 날에 보는 게 나을 거라 생각했어요. 검사를 받고 온 엄마와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초저녁이 되었을 쯤 엄마께서 피곤하시다며 눈을 붙이신다고 하셨죠. 병원에서 바로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직 아내가 집에 들어오지 않아 있었습니다. 퇴근을 한 아내가 진작에 집을 도착했어도 남았을 시간인데 아까 전 전화를 안 받은 것도 그렇고 무슨 일이라도 있나 싶었죠. 막 전화를 하려던 참에 현관 비밀번호가 눌리는 소리가 들렸고 아내가 들어왔습니다. 당연히 저는 엄마가 깨어났다는 기쁜 소식을 아내에게 전해주려고 현관으로 달려나갔죠. 많이 늦었네? 회사에서 일이 많았어? 내가 낮에도 당신에게 전화했는데 안 받던데. 어? 회사 생산공장 건품이랑 시찰이 있어서 좀 바빴어. 근데 무슨 일 있어?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 보여? 아, 그래서 전화 안 받았구나. 그럼 좋은 일이 있지. 우리 두 사람 한시름 놓게 해줄 아주 기쁜 소식이. 우리 엄마 깨어났어. 낮에 간병하시는 분께서 전화를 주셨는데 엄마가 의식이 있어 보인다는 거야. 회사에서 병원으로 뛰어갔는데 정말로 깨어나신 거 있지. 아직 더 검사할 게 남았는지 모르겠는데 우선 오늘까지 한 검사에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인대. 아직 음식물 소화도 못 시키고 근육도 다 빠지셔서 힘이 없으시긴 한데 일상에 사용하는 근육 같은 건 금방 회복된다고 하더라고. 대신에 뇌출혈 때문에 몸 왼쪽이 좀 불편하긴 하셔. 그래도 그것도 재활로 꾸준히 치료하면 좋아진다고 하니까 얼마나 다행이야. 이제 당신이나 나나 마음 좀 내려놓고 살겠다. 당신도 지금까지 정말 고생 많았어. 당연히 아내도 저만큼이나 기뻐할 줄 알았습니다. 엄마가 쓰러져 병실에 누워 계실 때만 해도 저보다 더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했던 아내였으니까요. 그런데 엄마가 깨어났다는 소식에 화들짝 놀랐던 아내가 이상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재산은 어떻게 되냐는 이상한 말을 말이죠.
뭐? 그러면 아니, 어머님 재산은 어떻게 되는 거야? 재산? 엄마 재산이 왜? 뭐 문제될 게 있었나? 아니, 그건 아니지만 그러면 혹시 어머님께서 사전에 작성해 놓으셨던 유언장은 없어? 왜 어머님 뭐든지 철두철미하시고 만약에 생길 수 있는 모든 일의 준비를 다 하시는 편이시잖아. 아니면 지금 몸이 성치 못하시니까 지금부터 요양하실 거면 우리가 어머님 다른 스트레스 안 받으시게 대신 재산 관리해야 하는 거 아니야?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엄마가 평소에 유언장을 왜 써? 밑에 자식은 나밖에 없는데 재산 가지고 문제 생길 게 뭐가 있다고. 그리고 엄마 재활 치료하면 금방 괜찮아진다고 했어. 무슨 요양 이야기까지 나와. 엄마 성격에 요양한답시고 어디 갇혀있을 사람도 아니시고 친지 친구분들 전부 여기 계신데 어딜 가시려고 하겠어. 또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그 많은 재산을 엄마가 대신 관리하라고 줄까. 지금도 자산관리 컨설팅 해주시는 분들도 여럿 알고 계시고 우리보다 돈의 흐름에 대해서는 더 많이 알고 계시는데. 당신 갑자기 왜 이래? 엄마 깨어났다는데 계속 이상한 소리 나고. 엄마에 대해서는 뭐 하나 물어보는 게 없네? 집에 들어와 계속해서 이상한 말들만 늘어놓던 아내는 제 이야기가 다 끝마치기도 전에 바쁘게 휴대폰을 잡고 무엇인가 하고 있었죠. 도대체 이 사람이 왜 이러나 싶더라고요. 아내가 계속해서 보여주는 비협조적인 모습에 저도 기분이 나빠 더는 아내와 그만 말하기로 했습니다. 괜히 아내와 말다툼을 하고 싶지 않았고 이럴 시간에 몸이 조금 불편해진 엄마에게 도움이 될 만한 방법이 뭐가 있을지 찾아보는 게 나을 거라 생각했죠. 방으로 들어가 인터넷을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가 현관문이 부서져라 두들기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후다닥 의자에서 일어나 현관 쪽으로 나갔는데 저희 처가 식구들이 모두 저희 집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저희 엄마가 깨어나신 일이 경사이긴 하지만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싶었죠. 장인, 장모님, 처형과 처남까지 온 식구들이 저희 집으로 들어오는 광경을 보고 있는데 식구들 모두 신발도 벗지 않은 상태로 저에게 달려와 제 다리를 잡더니 제발 살려달라고 저에게 빌기 시작했어요. 최서방, 우리 좀 살려주게. 사내와 사돈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 모두 정말 죽어. 상의도 없이 행동한 건 잘못했으니 우선 이번에만 어떻게든 막을 수 있게 도움 좀 부탁하네. 어? 당초에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었지만 분명 처가 식구들 모두가 저희 엄마가 깨어난 일에 대해 축하를 하러 온 게 아니라는 건 알 수 있었죠. 그리고 저희 모자가 처가 식구들에게 무슨 도움을 줘야 하는 상황 같았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우선 진정하세요. 제가 민정이에게 들은 이야기가 없어서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도움을 드리는 일이라고 해도 무릎까지 꿇고 말씀하실 필요는 없으시죠. 일어나세요. 처형, 일어나세요. 민지야, 너도. 그리고 여보,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인 거야? 뭔데 온 식구들이 다 출동을 한 건데? 그게 나는 어머님께서 깨어나실 줄 모르고 우리 집안 재산 좀 늘려보려고. 내가 다 설명하겠네. 우선 정말 아기를 가지고 한 일은 아니야. 잘 되면 솔직하게 다 말해주고 계산할 것 계산하고 도움받은 것에 대한 감사 표시도 하려고 했네. 내 말 듣기 전에 그건 꼭 자네가 알아줬으면 싶어. 그러니 우리 말 듣고도 화내거나 모른 척하지 말아주게. 아내는 제대로 설명도 못하고 장인어른께서 그 내용을 말씀하시기 전부터 이해를 해달라 신신당부를 하시니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킬 수도 없는 약속은 할 수 없을 것 같아 장인어른이 묻는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았죠. 우선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눈 감았다 뜨면 부동산 값이 요동을 치며 올라가니 이런 시기에 가만히 있는 게 바보인 것 같더라고. 그래서 어디 투자할 곳 없나 둘러보고 있었는데 민정이 얘가 귀뜸을 해줬어. 자기한테 돈이 좀 많이 생길 것 같다고.
뭐 때문이냐고 물어보니까 사돈께서 의식이 없으시니 곧 그 재산을 자기네가 받지 않겠냐는 거야. 뭐 그때까지는 우리도 그냥 돈 욕심보다는 사돈 걱정이 앞섰는데 부동산 시장을 쭉 둘러보니까 싼 집 가지고 투자하는 건 큰 돈을 벌지 못할 것 같았어. 비싼 집을 투자하자고 하니 또 가지고 있는 돈이 부족하고. 그때 민정이가 했던 말들이 생각이 났네. 사돈께 받을 막대한 재산이 있다고 하니 그걸 믿고 감당 안 될 돈들을 빌리기 시작한 거야. 부동산 가격은 오늘보다 내일 비싼 게 당연한 거니 우선 지금은 돈을 빌려서 아파트를 구매하는 걸로. 이후에 드는 이자 비용은 우선 가지고 있는 돈으로 막다가 자네와 민정이가 받을 재산으로 막거나 상환하면 될 거라고 말이지. 그때 되어서는 자네도 투자라고 생각해서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어. 정 안 되면 이미 가격이 올라있을 아파트를 팔아 남은 차익으로 해결해도 되니까. 그래서 우리 가족 전부가 무리를 좀 했네. 자네에게 말을 먼저 못한 건 잘못했어. 근데 자네 입장에서도 나쁠 건 없지 않나? 요즘에 부동산 투자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우리가 자네와 사돈 몫을 챙겨줄 테니까 자네가 사돈께 돈 좀 융통할 수 있게 우리를 대신해 말씀 좀 잘 드려주게. 그러니까 저희 엄마께서 어떻게 되실 게 뻔하니 당연히 우리 부부가 그 재산을 상속이나 증여받을 거라 생각해서 그 돈을 믿고 무리한 투자를 하셨다는 거네요? 미안해 여보. 근데 우리 아빠 말처럼 그냥 투자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그리고 어머님께서 잘못되실 거라고 생각해서 말한 건 아니야. 그냥 의식이 없으시니까 그 돈들을 그대로 놀릴 수는 없을 것 같아서 당연히 우리가 받을 줄 알았지. 내가 앞으로 진짜 잘할게. 이번 일만 해결되면 앞으로는 돈이랑 엮일 일 없게 할 테니까 이번 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도와줘. 당신이랑 어머님께서 안 도와주시면 우리 집 식구 모두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 일을 벌려도 상당히 크게 벌렸던 것 같았습니다. 도대체 금액이 얼마나 되길래 나갈 이자 걱정보다 상환 걱정을 먼저 하다니. 우선 그 투자의 실체나 보고자 했죠. 저도 엄마께 부탁을 드릴 수 있는 일인지 먼저 확인을 해보게 계약서를 보여달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간땡이가 부어도 단단히 부은 건지 투자했다던 아파트가 정말 고가의 아파트였어요. 거래 금액을 보니 이러면 대출 금액은 도대체 어느 정도인가 싶었습니다. 바로 처가 식구들이 각자 받은 대출을 확인해 보았는데 은행 대출에 제2금융, 3금융까지 처가 식구 하나하나 돈을 안 빌린 사람이 없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상환할 금액을 걱정할 게 아니라 당장 다음 달부터 내야 할 이자를 걱정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근데 대출금을 빼도 남은 금액이 꽤나 되더라고요. 제가 알기론 형편이 어려운 처가 식구들이 감당할 금액은 아닌 것 같았는데 말이죠. 그래서 이 돈은 어떻게 마련했는지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대출은 그렇다 치고 남은 금액은 어떻게 구하신 거예요? 이 돈도 만만치 않게 많은데. 이건 뭐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들 돈을 빌리신 거예요? 아니, 우리가 가지고 있던 돈이야. 솔직히 말하면 자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형편이 어렵진 않아. 이 사람이나 나나 평생 돈만 모으며 살았고 우리가 딱히 큰 돈 쓰는 사람들도 아니니. 네? 그러면 가끔씩 이 사람이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제가 드린 돈은 왜 가져가신 거예요? 이 사람 통해서 말고도 직접 저에게 어렵다고 하셔서 제가 넣어드린 돈도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민정이랑 결혼할 때도 형편이 어려우시다고 식도 간소하게 하고 도움도 못 줄 것 같다며 미안해하셨던 거는요. 미안하네. 평생 돈 모을 줄만 알았지 쓰는 법을 몰라서. 그리고 자네 집안 형편이 많이 넉넉하다 보니까 도움을 좀 더 받으려고 더 없는 척도 하기도 했지. 근데 그것도 따지고 보면 우리가 죽을 때 그 돈을 누구에게 주겠나? 민정이도 나눠 받을 텐데 그럼 결국 자네가 준 도움 다시 돌려받게 되는 거잖아. 앞으로는 나도 자네와 사돈께 감사한 마음을 성의 표시하면서 살겠네. 그러니 이해 좀 해줘.
우리 집안이 돈을 더 내고 덜 내고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제가 장인 장모님 생활비를 보내드리고 저희 엄마께서 기념일 때마다 처가댁에 선물을 드릴 때마다 돌려받은 건 감사하다, 미안하다라는 말밖에 없었지만 그때는 그것만으로 충분했었어요. 장인 장모님께서도 저에게 받은 것보다 더 많이 돌려주고 싶으시겠지만 당장 형편이 어려우니 마음으로만 표시를 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리 어렵지도 않은 형편이면서 도움만 받고 작은 성의 표시도 안 했다는 게 저를 화나게 했습니다. 처가 식구들 속마음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보여지는 것만 보고 판단하면 저희 집 형편을 알고 받을 것 다 받으면서 우리 모자 호구로 본 거잖아요. 거기다 멀쩡히 살아계시던 저희 엄마를 아내와 처가 식구 모두 당장 내일 돌아가실 사람처럼 생각했고 그 재산들마저 자신들 것처럼 마음대로 사용할 계획을 짰다는 게 용서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 사람들이라 믿고 있던 제 마음에 상처를 준 건 물론이었고 배신감도 무지막지하게 들었죠. 그래서 온 가족이 똘똘 뭉쳐도 해결을 할 수 없으니까 저보고 도와달라고 오신 거예요? 미안하네. 그래도 같은 가족인데 좀 이해해주고 도와주면 안 되겠나? 꼭 도움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투자라고 생각해도 되고 앞으로는 이런 민폐 끼치지 않겠네. 그렇게 저를 한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이 많은 사람들이 저희 엄마 재산 믿고 아파트 투자할 때는 왜 저 모르게 하셨어요? 장밋빛 계획은 자기네 가족끼리 똘똘 뭉쳐서 다 해놓고 이제 와서 일 틀어지니까 나도 가족이라고 괜한 책임감 들게 만들고 나무르게 버린 일들을 처리하라고요? 그것도 내 돈도 아니고 우리 엄마 돈으로 말이죠. 여기 가족들 다 정신이 나갔습니까? 제정신인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까지 나랑 우리 엄마한테 받은 도움이 있으면 이렇게 도와달라는 말을 함부로 못하죠. 아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벌릴 계획을 한 명쯤은 하지 말자고 말렸겠죠. 그리고 이 상황까지 안 왔을 거고. 저 못 도와드립니다. 저희 엄마께서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셔도 제가 말릴 거예요. 원래 투자와 사업은 변수가 있기 마련이잖아요. 제가 이렇게 나오는 것도 그런 변수라고 생각하시고 알아서들 해결해보세요. 최서방, 자네 기분 나쁜 거 이해하네. 화가 나겠지. 그런데 우리도 해결할 방법이 있으면 이렇게 염치불구하고 찾아오겠나? 정말 자네와 사돈 아니면 우리 죽네. 우리 가족 모두 이렇게 무릎까지 꿇고 빌고 있으니 제발 좀 한 번만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게. 여보, 아빠가 저렇게까지 말하잖아. 다른 사람들도 괜히 말이 섞여서 복잡해질까봐 아무 말 안 하는 거지. 생각은 다 똑같아. 나도 마찬가지고 정말 잘못했으니까 이번에만 좀 부탁하자. 당신 생각해봐. 우리 가족들 모두 거리에 나 앉아서 죽어가는데 나는 제정신으로 살아가겠어? 사랑하는 아내가 미쳐가는데 당신은 옆에서 마음이 안 힘들 것 같아? 나중에 화 풀릴 때까지 뭐라고 해도 좋으니까 우선 이번 일은 도와주겠다고 말 좀 해줘. 웃기고 있네. 네가 그때까지 왜 내 옆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너희 가족들이 이렇게 한 일에 네 잘못은 없는 것 같아? 이민정, 너랑 너희 가족들이 벌인 짓이야. 내가 너 명품으로 미쳤을 때 분명히 말했지. 우리 형편에 맞게 살자고. 근데 그 일이 끝난 지가 얼마나 되었다고 또 이런 사건을 만들어? 그리고 너희 가족들 이렇게 된 거 다 네 머리통과 입으로 시작된 거야. 애초에 네가 우리 엄마 곧 죽을 사람으로 만들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이 생겼겠냐? 우리 모자가 안 도와줘서 네 가족들이 거리에 나앉고 죽어가는 게 아니라 네가 직접 네 손으로 가족들 죽이는 거라고. 쓸데없는 일로 힘 빼기 싫으니까 다들 여기까지 하고, 이민정, 너는 나랑 이혼할 준비나 하고 있어. 나는 바로 내일부터 변호사 만나서 이혼 소송 준비할 거니까. 그제서야 아내와 처가 식구들은
투자인이 한가족이니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집어치우고 살려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제 바지가랑이를 잡기 시작했죠.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말이었습니다. 이제까지 절 속여왔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 도와주겠어요? 자신들이 저지른 짓 알아서 해결해야죠. 전 간단히 제 짐들을 챙기곤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회사 점심시간을 맞아 변호사를 찾아가려고 했죠. 근데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은 건지 처가 식구와 아내가 회사 앞을 지키고 있었어요. 마주치기 싫었던 전 주차장을 이용해 건물을 나갔고 변호사를 만나게 되었죠. 이후 처가 식구들과 아내는 돌아가며 저희 엄마 병원과 제가 있는 곳마다 나타나 제발 용서를 해달라며 어디서든 무릎을 꿇고 빌었지만 저는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어떻게든 이혼을 하지 않으려고 버텨보았지만 법정의 판결까지 어쩌지 못했죠. 결국 저는 아내와 이혼을 했고 다시 원래 살던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이혼한 일로 아쉽거나 후회되는 일은 없었어요. 그 사람들 전부에게 받은 배신감으로 인해서 후련한 마음만 들었죠. 남들은 이혼한 충격이 바로 당장이든 몇 달 뒤에든 온다고 하던데 저는 이혼 다음 날부터 지금까지 평소와 같은 날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그 사건으로 받았던 배신감이 컸던 것 같아요. 화는 나는데 다른 감정은 생기지 않네요. 어찌되었든 지금의 저는 잘 살고 있습니다. 엄마와 여행도 다니고 친구들과 다시 어울려 놀기도 하면서 말이죠. 연애는 아직 딱히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서 하지 않고 있는 중이고요. 아내와 처가 식구들은 아주 난리가 났다는 걸 알고 있어요. 몇 달 전에도 저희 집으로 찾아와 도움을 달라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요즘 아파트 가격이 떨어져서 난리잖아요. 안 그래도 최고점의 가격에서 샀으니 피해가 컸겠죠. 온 가족이 매달려 대출이자 갚는 것도 힘들었다고 했죠. 그래서 경매로 넘어갔는지 판매가 된 건지 어찌되었든 집까지 팔았는데도 아직도 고생 중이라는 소리는 들었습니다. 시끄럽기만 해서 더 듣지 않고 경찰을 불러 아내를 쫓아냈죠. 가족들끼리 똘똘 뭉쳐 잘 사는 집인데 길바닥이라고 해도 잘 살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제 인생만 잘 살아야죠. 아직 몸 한쪽이 불편한 엄마 재활에 더 관심을 쏟고 앞으로 꾸릴 제 가정에 대해서도 더 고민을 하면서 말이에요. 이렇게 제 이야기는 마무리가 났습니다. 고생하고 있을 과거 처가 식구와 아내가 제 이야기를 꼭 듣기 바라면서 이만 글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